지난 이야기,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나고 루이는 슬슬 승계 작업에 들어간다. 원래라면 본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어야 할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고 말았다. 아들 다음 순서였던 손자도 죽고 그 다음 순서인 증손자 역시 죽고 말았다. 모두 전염병으로 인해 벌어진 참극이었다. 평생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온 루이였다. 돈과 권세 그리고 여자, 자신이 원하면 그 무엇이든 전부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과 전쟁만큼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무리한 전쟁들로 나라는 빚더미에 앉았고 자신은 이제 노쇠해졌으며 그에게 남은 건 4살배기 증손자뿐이었다. 그는 불안했다. 과연 이 아이가 자신이 짊어진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이 불안에 떨치지 못하면 죽어도 마음 편히 죽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결심한다. 무조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리라. 설령 그것이 인륜을 저버린다 해도.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루이의 건강은 늘 좋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수많은 질병을 앓았죠. 특히 40살부터 앓은 것으로 추정되는 당뇨는 말년에 다다라 노인성 궤조로 악화되었는데요. 77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루이는 베르사유 근처 마를리로 사냥을 다녀온 뒤로 극심한 통증을 느껴요. 발가락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휴식을 취하면 완치는 어렵더라도 병세를 늦출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의 성격이 허락하지 못했어요. 귀족을 믿지 못하는 그로서 이미 국가의 모든 절차를 본인에게 맞추어 놓았기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었죠. 때문에 궤저는 발가락에서 빠르게 번져 다리까지 잠식해 나갑니다. 루이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본능적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죠. 하지만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죽는다면 분명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무려 72년입니다. 아무리 그가 민생을 파탄낸 주범일지라도 한 사람이 국가를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통치하다 보면 왕과 국가가 자연스럽게 동일시 될 수밖에 없죠. 짐이 곧 국가다. 루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볼테르가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실제로 그가 그랬을 법하다고 여겨지는 이유 또한 이러한 배경 때문이죠. 즉, 루이는 본인이 죽고 난 뒤에도 남들이 보기에 자신이 겹쳐 보일 만한 인물에게 어린 후계자를 맡겨야 했습니다. 후보는 몇 없었어요. 사실 그만큼 존재감이 넘치는 인물도 없었죠. 루이는 자기가 신뢰에 맞지 않는 맹투농을 섭정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출신이 미천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였느냐? 바로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2세였죠. 그는 루이의 조카입니다. 아버지 필리프 1세가 떠난 지금 루이와 가장 가까운 왕족으로 국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조카를 믿지 못했죠. 가장 가깝다는 건 그만큼 요주의 인물을 뜻했습니다. 루이의 자손들이 멀쩡히 살아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아무리 왕족이라 한들 반개로서의 한계가 명확했죠. 하지만 현재 직계가 증손자 루이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만약 이대로 루이가 죽고 증손자도 후계를 남기지 못한다면 왕위는 자연스럽게 필리프의 몫이 되었거든요. 상식적으로 필리프가 배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그 정도로 왕실에는 의리 따위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루이의 작은아버지 가스통의 사례에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도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동생을 평생 억압해왔죠. 결국 루이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1714년 왕위 계승자를 추가 공표해요. 그것도 자신의 사생아들을 추가시켰죠. 그들은 맨 공작 루이 오기스트와 툴루즈 백작 루이 알렉상드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몽테스팡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의외죠. 왜냐하면 앞서 살펴봤듯 그녀는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켜 진즉 루이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을 신임했어요. 출생 신부만 가려놓고 보면 그들만큼 필리프를 견제하기 적합한 인물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크게 3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유모가 맹투농이었어요. 맹투농은 몽테스팡과 절친한 사이였죠. 유모가 된 것도 몽테스팡이 먼저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맹투농은 그녀의 아이들을 정말 제 자식처럼 알뜰살뜰 돌봤어요. 장녀 루이지가 3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는 비탄에 잠길 정도로 슬퍼했고, 특히 절름발이로 태어난 오기스트를 치료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원은 전부 찾아다닐 정도였죠. 그녀의 헌신 덕분에 아이들은 몽테스팡보다 그녀를 친어머니로 여겼습니다. 루이도 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두 사람을 자신의 왕위 계승자로 내세움으로써 맹트농의 입지를 간접적으로 높여주었죠. 두 번째, 그들은 필리프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필리프의 어머니 리즐로트와 갈등이 깊었죠.
리즐로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프랑스로 시집을 와 귀족으로서 부부간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죠. 그녀는 남편의 동성애적인 성향도 루이의 불륜 행각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라의 이남 일녀를 두고 나서는 남편을 멀리했고 루이의 정부들을 싫어했으며 그들의 자녀들도 싸잡아 욕보입니다. 특히 맹트논과 오기스트를 극도로 혐오했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자신과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맹트논은 전출 주제에 루이의 옆자리를 꿰찼습니다. 순리대로라면 왕비 마리의 사후 루이가 재혼을 하지 않는 한 본인이 프랑스의 궁중 마담으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루이가 뜬금없이 그녀와 비밀 결혼을 올리며 모든 게 어그러져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루이는 고작 사생아에 불과한 오기스트를 유독 아꼈죠. 3살에 자신의 호적에 올렸고 자기와 재산 등 남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것들을 쥐어주었으며 일부지만 정식 후계자가 해야 할 일들을 그에게도 맡겼어요. 리즐로트는 복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원래라면 그가 차지한 건 자신의 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한낱 천한 것들이 쌍으로 모자의 권리를 침해하니 열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남들 앞에서 그들의 헌담을 하고 다녔죠. 맹투농을 노파 또는 쓰레기라 불렀고 누군가의 부고 소식이 들려올 때면 그 노파는 도대체 언제 죽나 하고 농담을 던졌으며 오기스트의 외모가 루이를 전혀 닮지 않는 것에 꼬집어 그의 혈통을 의심했어요. 루이는 그런 리즐로트의 불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시는 두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한 가지 계획을 세웠죠. 이는 마지막 3번째 이유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건 바로 겹사돈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몽테스팡의 자녀들과 리즐로트의 자녀들을 결혼시킴으로써 지방 간 평화를 도모했죠. 마침 두 사람의 홍기가 비슷했고 당시 프랑스는 9년 전쟁을 치르는 도중이라 타국의 왕녀들과 정략 결혼이 어려웠으며 각 집안에서는 아들, 딸 하나씩 짝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루이의 바람일 뿐 리즐로트는 전혀 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야말로 모욕이라 여겼죠. 남의 귀한 자녀를 아무리 왕족이라 할지라도 사생와 결혼시킨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남편 필리프도 형에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루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그는 몰래 조카를 불렀어요. 동생 부부가 극구 반대만을 외치니 당사자인 조카와 결판에 내려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리즐로트는 깜짝 놀라며 입궁을 서둘렀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아들은 루이의 꼬드김에 넘어가 결혼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에 리즐로트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죠. 그녀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따귀를 후려갈겨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아들의 얼굴에는 손자국이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당황해하고 있는 그 순간 그녀만이 태연하게 돌아서서 궁정을 빠져나왔죠. 그렇게 필리프는 무사히 몽테스팡의 막내딸과 결혼식을 올려요. 리즐로트는 아들은 잃었지만 딸만큼은 절대 사소합니다. 루이도 조카를 자신의 사위로 맞이한 것에 만족했죠. 결국 오기스트는 다른 집안과 정략 결혼을 맺어야 했는데요. 다행히 부르봉 오를레안 가문 못지않는 영향력을 지닌 콩대 가문의 여식과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콩대 공작이었던 앙리 쥐른 오기스트에게 자신의 딸 셋 중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골라 데려가라 했죠. 그는 이들 중 둘째 루이즈 베네딕트를 선택해요. 이유는 별거 없었습니다. 셋 다 키가 작았는데 그나마 루이즈가 조금이라도 더 커서 골랐다죠. 사실 이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마리가 진짜 진국이었거든요. 그녀는 다른 둘과 비교했을 때 얼굴도 더 이쁘고 마음씨도 더 고왔으며 심지어 오기스트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혼담이 오간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곧 그가 자신이 아닌 동생을 고르자 비관해요. 상실감이 너무 컸던 나머지 건강까지 해치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리의 비관과는 별개로 오기스트는 루이지와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은 베르사유 궁전 예배당에서 열렸어요. 하객들은 신랑 신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다리가, 신부는 팔이 불편했죠. 일부는 이렇게 외쳤어요. 저 장애인과 펭귄의 결합을 보라. 정말 아름다운 한 쌍이지 않은가? 라며 조롱했습니다. 참 못됐죠. 그럼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장애를 잘 알고 있으니 부부가 서로 보듬어주며 함께 나아가면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즈는 남편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녀는 야망이 넘쳤어요. 루이가 자신의 남편을 총애하는 만큼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마음이 없었죠. 오기스트는 자신의 주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루이가 자신을 신임한 건 어디까지나 만약을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고 자신의 진짜 쓰임은 훗날 왕위에 오를 루이를 보필하는 것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루이는 유언장에 이렇게 남겼죠. 자신이 죽고 난 뒤 증손자 루이의 섭정은 필리프와 오기스트 두
두 사람의 공동 섭정으로 한다고요. 그리고는 자신의 유일한 적통이자 공식 계승자인 증손자 루이를 불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만큼 무수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반드시 피하도록 하라. 그 전쟁들은 신민들을 파멸시켰다. 짐은 종종 전쟁을 너무 가볍게 여겨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였다. 너는 이웃나라와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짐이 밟은 나쁜 길을 따르지 말라. 국민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정치를 하여라. 아쉽게도 짐은 행하지 못하였다. 루이 13세의 늦둥이로 태어나 5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던 루이 14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반란과 질병 등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무사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여 절대 왕정을 확립했지만 동시에 무리한 정복 전쟁과 종교 탄압으로 국가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등 국가와 자신의 인생을 같이 했죠. 누구보다 국가를 사유화했던 그는 짐은 이제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 는 역설적인 말을 남긴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